네. 요즘 이제 뭐 침체 뭐 이미 왔다. 근데 이게 또 계속해서 침체가 왔다고요? 왔다. 침체 왔다. 또 하락장 네, 이거 왔지. 길어진다. 이런 말들이 또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안 사고 이제 현금을 이제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겠죠, 이분들도 또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현금을 모으기만 해야 되냐. 와, 현금을 모은다. 이게 아파트는 타이밍이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긴 한데요.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이걸 모아가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고민이 굉장히 되죠. 네. 특히 이제 지금이 더 고민될 것 같아요. 차라리 작년 4분기 같았으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누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어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상반기 끝났잖아요. 이제 하반기 접어드는데 여기 뉴스 헤드라인 또 보듯이 바닥론, 신중론 맞아요. 이게 요즘 네네. 이슈예요. 그래서 마침 검색을 하니까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는데 보다 보니까 또 이게 제 이름 또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고민되는 게 차라리 그냥 올라버리면 쭉 오르면 고민 없이 사고 떨어질 때는 그냥 홀딩하면 되는데 지금 상반기 상황을 보면 일단 바닥은 찍었잖아요. 패닉은 탈출했다. 패닉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 우리 멘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공포심에 무조건. 공포심에. 네. 사실 기준금리 3.5%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올라가는 과정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기존에 옛날에 5% 뭐 5.25, 6%도 있었는데 지금 3.5%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응한 것 같아요. 이제 뭐 3.5% 별거 아니네 정도의 심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팔랐고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3번 연속 동결을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시장 분위기가 이대로 동결로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인 상황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급매물은 소화가 됐잖아요. 1월, 2월 급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그래 급매물이 팔리고 호가가 좀 올라가고 내가 굳이 왜 나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내가 헐값에 팔아야 될까? 당연하죠. 집주인들은 당연한 맞아요. 심리예요. 왜냐면 또 당연하고. 거래가 이미 됐으니까. 거래가 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 왜 지금 분위기에서 급매물로 파냐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반대 입장이잖아요. 이게 합의점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집주인들은 무슨 소리야.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 금리 인상 끝났잖아.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금리 끝났고 우리를 괴롭혔던 세금 부담, 종부세 올해 내려가잖아. 공시가격도 내려가고 규제 강남 3구, 영산구 빼고 풀렸잖아.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라는 입장이에요. 여전히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집값 비싼데 그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랐거든요. 살짝 올랐기 네네.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들어가서 매수자 마음은 그렇잖아요. 절대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왜 집을 안 샀을까요? 작년 4분기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종부세도 내야 되죠. 대출이자도 내야지. 팔 때 또 양도세도 내야지.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사실 뭐 1억 올라도 올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자신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뭐 이런 마음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작동이 될 것 같고 기준금리 얘기하니까 집주인들 니네들 기준금리 이제 동결이고 뭐 좋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3.5%가 지금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지금 일단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저금리라고 해야 돼? 저금리도 아니고 내려가는 시그널 안 나오고 있잖아. 한국은행이든 미국이든 오히려 미국은 더 올린다라고 하고 또 부동산 또 경제의 한 축인데 야 경제가 지금 좋아? 우리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중요한 게 그럼 전세는 어때? 전세도 안 좋지. 역전세, 깡통전세 난리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야 될 이유를 말해줘봐 라고 하면 사실 뚜렷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팽팽한 줄을 당기고 있어서 제가 그래프 하나 띄워볼게요. 네네. 여기에 보면 부동산원 주간 통계 제가 1년으로 요거 보면 부동산 시장 1년 흐름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위에 파란색 보이죠? 요게 네. 매매. 얘가 매매고 진한 게 전세예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자, 이때부터 떨어졌죠? 작년 그러니까 6월부터 1년 전이니까 이때부터 네. 약간 징조가 있죠? 쭉쭉쭉 가다가 4분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는데 뭐가 더 떨어졌느냐?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세가 지금 문제예요. 작년도 사실은 전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떨어졌는데 다수의 집주인들은 과연 작년에 팔고 싶었을까요? 안 팔고 싶잖아요. 요게 한 3개월, 4개월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 1월부터 반등을 했으니까. 요때 집주인들이 팔았을까 하면 저는 대부분 집주인들은 일단 홀딩 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 팔았으니까 거래량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네. 작년 10월부터 집값이 떨어졌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59예요. 11월이 728, 12월이 835. 1000건이 안 돼요. 서울 아파트가 10만 호가 넘는데 1000건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중개업소들 10곳 중에 9곳은
한 6개월 정도 거래를 하나도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1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 반등을 치죠. 이때 500개, 600개, 700개, 800개 거래가 다수의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은 아니다. 하락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고 일부 집주인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그래프 봤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 가격을 못 버티는 분들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집이라도 팔자. 왜? 현금이 없으니까. 그런 몇 분들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되면 헐값에 좀 팔거든요. 그런 급매물들이 이때 이제 좀 나오면서 주도를 한 거죠. 3개월, 4개월.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사실 이게 저는 비정상이라고, 이걸 정상 하락 거래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1차 하락을 정상적이진 않다.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떨어진 이거는 비정상적인 하락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주인들이 줄다리기 게임에서 져서 쭉 딸려가면 집값이 내려가는 거고요. 매수자들이 져서 2020년, 2021년처럼 패닉 바잉이 와가지고 집주인들이 당기는 대로 왔잖아요. 그럼 집값이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차 하락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보는 김에 좀 더 보죠. 1월이 1,410억건이고요. 2월이 2,459건. 좀 많이 늘어났죠. 12월, 1월 835에서 1415건. 이게 비율로 보면 거의 한 70% 상승하고, 요것도 이제 숫자는 늘어났어요. 절대 숫자는 늘어났는데 비중을 보면, 거래 비중을 보면 70%까지 되진 않아요. 한 40%, 50% 정도 되나? 자, 3월 2983건. 와, 늘어났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프 비중을 보면 실제로는 그 정도 점점 줄어들어요. 증가율을 봤을 때 증가율은 줄어든다는 거죠. 4월, 5월 3,000건. 늘어나긴 했어요. 6월은 아직 뭐 신고가 안 됐으니까.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프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상고하저라고 보는데, 상반기 중에서 1분기, 2분기가 있잖아요. 1분기 1월, 2월, 3월은 그나마 좀 거래량도 늘어나고 회복 속도도 빨랐는데 4월, 5월, 6월 가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우리 부동산 통계를 보더라도 회복을 한 건 맞죠. 회복을 한 건 맞는데 그래프 비중을 보면 원래 이게 제대로 된 상승이라면 치고 올라가야지. 이 정도 속도라면 이 정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멈춰버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버렸어요. 5월, 6월부터. 그러면 지금 이제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제 고민에 빠지죠. 나 현금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런 분위기 같으면 안 살 거고요.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당연히 사는데 이게 박스권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현금을 아까 많이 모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돈 없는 분들은 아마 고민은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돈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요. 금리도 그렇고, 이거 나가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데,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조금 길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딱 하반기만 보면 저는 이런 분위기가 갈 것 같아요. 박스권. 왜? 7월, 8월에 뭐예요? 휴가 여름 가잖아. 휴가.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가는데 뭐 아파트 투자하고 여름 휴가 가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 뭐 비수기죠. 비수기잖아. 올스톱이잖아. 컨설팅을 받더라도 아니 지금 계획 짜가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행 경비 마련해야지 뭐 컨설팅비 내게 생겼냐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일단 놀고 봐야지. 왜? 집값이 막 떨어질 때나 오를 때 같으면 마음이 급하죠. 그쵸.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5월, 6월 보면 빨리 결정을 안 내려도 될 것 같아. 그럼 8월 휴가 갔다 오면 9월에 또 뭐가 있나요? 추석, 명절. 보통 명절이 있으면 명절 전에는 잘 안 해요. 그렇죠. 계약을. 지나고 나서. 일단 명절 끝나고 맞아요. 고민하고 맞아요. 임장을 해도 명절 끝나고 하고. 왜? 명절 전에 지금 뭐 정신 없잖아요. 뭐 이거 내려가야 돼 말아야 돼. 용돈 얼마 들어야 돼. 뭐 마음도 괜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죠. 네네. 마음도 맞습니다. 괜히 막 뒤섞여. 막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려가려니까 좀 부담도 스럽고 괜히 붕 뜨기도 하고 뭐 이상한 분위기예요. 그럼 명절 지나면 이제 10월이야. 그러면 3분기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는 저는 이런 박스권 갈 수밖에 없고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네. 분위기에 또 중요한 변수, 우리가 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금리 얘기도 했고 뭐 전세 얘기도 했는데 뭔가 자극이 없어야 되죠. 자극이 없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럼 자극이 있으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 자극이 변수가 저는 금리. 2번이 부동산 정책도 자극을 주니까. 맞아요. 세 번째가 이제 전세가 될 것 같은데 금리만 보면은요. 3분기 지나고 이제 4분기로 접어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사실 평행선 가기가 더 어렵거든요.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파월한테 달렸으니까.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떨어지길 바라고 적어도 오르지는 마라. 제발. 저는 일단 동결로 봐요. 왜 동결로 보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역지사지. 그러면 내가 한국은행 총재면 굉장히 머리는 아플 것이다. 왜 머리가 아프냐면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금리가 올랐어요. 미국이 한두 번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이 1.75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두 번 올리면 5.75까지 올라가잖아요. 베이비 스텝 두 번 올라도. 그러면 2.25까지 벌어지는데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자금 유출 우려도 있는데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모두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말짱 도루묵 때는 이제 겨우 동결 모드로 가고 이제 겨우 패닉을 벗어나고 심리적 안정을 찾고 동결 모드로 가는데 또 오른다고? 불확실성이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0.2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중요한 거지. 3.75 기준금리 3.75 우리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고요. 저는 4%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문제는 불확실성이죠. 야, 지금 0.25가 올랐다는 얘기는 동결이 아니잖아.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집주인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아마 모두 다 어떡하지? 아마 이런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어떡하지? 아무도 답을 안 해주겠죠. 누가 그걸 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파월이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니까. 일단 홀딩 되겠죠. 그럼 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아주 급한 사람들, 전세 못 견디는 분들, 팔아야 되는 분들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매물 던질 것이고 매수자들은 아닌 것 같은데 주춤주춤 빠지면서 또 이런 하락이 주도가 되면 보통 집값 흐름은 한 6개월 가거든요. 한번 결정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쭉 흘러가거든요. 이거 그래프 보듯이 쭉쭉 간단 말이에요. 이게 6개월 갔고 이게 6개월 갔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네. 보통은 최소 6개월 가요. 더 갈 수도 있고. 내년 4월에 뭐가 있나요? 선거 있단 말이에요. 10월에 금리가 올라서 이런 흐름이 결정되면 6월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4월까지 하락 흐름이 다시 형성이 된다면 엄청난 부담을 느끼겠죠. 경제적으로도 야 미분양 또 늘어난대. 집값 또 떨어진대. 50% 집이 없는데 집 없는 사람들이 다 찍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집 있는 사람들 표도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규제 뭐 풀어야 되지? 이미 많이 풀었는데? 강남 3구, 용산구 남아있고 뭐 DSR 남아있고 이런 거 남았는데 지금 이걸 풀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굉장한 고민에 빠지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것 같고요. 우리 경제적으로도 부동산을 떠나서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동결 고수할 것 같아요. 미국이 막 돈 빼가지 않는 이상. 막 자금 유출돼가지고 진짜 막 달러 부족해가지고 뭐 경제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저는 동결 모드로 버티지 않을까. 적어도 하반기는.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이유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내렸어요. 이창용 총재께서 그래 금리 내리자. 경기도 안 좋아서. 내리면 반대 현상이 발생하죠. 기다리던 매수자들이 끝났다. 드디어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끝나고 내려갈 일만 남았어. 그럼 마음이 급해져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집값이 유동성이 늘어나고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빨리 안 들어가면 오히려 오른 가격에 내가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마음이 급해서 너도 나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심리는 굉장히 갈대처럼 잘 안 들리죠. 그렇죠.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거고 그렇죠. 떨어질 것 같으면 이게 분위기가 내가 불안하고 내가 오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급하니까 막 들어와.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하죠. 이런 분위기가 10월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는 벗어났잖아요. 이제 플러스 시작해서 박스권에 갇혔는데 금리가 내리면서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총선 앞두고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부 입장에서? 국토부 입장에서 그것도 부담이죠. 규제를 해야 돼? 규제를 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뭐 완벽한 상승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가 아마 이런 시나리오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될 바에는 제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국토부가 원희룡 장관께서 가장 좋아하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골치 아파. 나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부동산 집값 니네들은 그냥 여기 박스권에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게 아마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정책 운용을 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 총재도 아마 마찬가지 마음일 거예요. 국가 경제나 부동산 모든 걸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 자극은 아마 최대한 배제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 일단 금리는 빠져야 돼요. 더 이상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은행 대출금리도 크게 올리지도 못하고 가상금리를 또 크게 내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금리는 하나 빠져요. 그럼 두 번째 변수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1.3 대책 이후에 나온 부동산 정책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죠.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오버슈팅 되면 많이 오르면 규제하고 많이 내려가면 언더슈팅 되면 규제 풀어요. 아주 단순하죠.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도 방송 나오면 항상 그 얘기 했어요. 보수가 집권해가지고 규제 풀어줄 것 같아? 집값 떨어지면 풀어주는 거야. 만약에 집값 올라봐봐. 윤석열 정부가 더 강하게 규제할 거야. 라고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원희룡 장관이 뭐 PIR 얘기하면서 뭐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과연 장관님 생각처럼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집값 떨어져 봐. 푸기 바쁠걸?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 10월
11월, 12월부터 막 규제를 풀어요. 1.3 대책 때는 막 다 풀었죠.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급해. 왜? 굉장히 가파르게. 이게 속도가 얼마나 가파르냐면요. 보이시나요? 이때가 0.92%예요. 0.92. 0.92면 주간 변동률이에요. 네. 0.92 곱하기 52주 해보세요. 거의 50%? 집값 반토막 나는 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토부가 머리가 하얘지죠. 이걸 방치했을 때 10억짜리가 1년 후에 5억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폭락이지. 대한민국 경제가 미분양이 PF 대출이 어떻게 되겠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1.3 대책 이후로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일단 관망. 우리 정책의 효과가 나왔어. 다행히 계속 올라갔으면 또 고민이 되는데 박스권에 딱 갇혔잖아요. 더 이상 정책 나올 건 없어.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실거주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거지. 발표를 하고 후속 조치가 나오는 거지 새롭게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없다. 하반기도 마찬가지다. 아마 지금 실거주 의무 있잖아요. 그것도 웃기게 돌아가잖아요. 국회 통과 안 되고 있죠.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야당은 어느 당이 되든지 항상 야당이 되면 반대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여당도 최근 기류를 보면 실거주 의무 풀어줘야 되나 라는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괜히 투기 생기는 거 아니야? 괜히 풀어줬다가 혹시라도 이런 상승장이 또 다시 생기면 우리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좋은데? 딱 박스권인데 굳이 우리가 이걸 자극을 줘야 될까에 대한 그 여당에서도 한 발 빼는 거죠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명분 있잖아요. 야 집값 떨어지니까 좀 활성화시켜야 돼. 풀어줘야 돼 라고 하는데 집값이 지금 딱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반대하는데 여당이 나서서 야 빨리 풀어. 안 풀면 안 돼. 라고 하는 명분도 없고 부담도 스러우니까 제가 볼 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저는 당연히 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발표가 되면 당연히 해줘야지. 이게 한 2월? 3월 정도에 사실은 결정이 났었어야 돼요. 이때 분위기는 풀어줄 명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어영부영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타이밍 좀 너무 놓쳐버렸고 6개월 지나버렸잖아요. 이게 사실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버렸는데 지금 아마 둔촌주공 같은 경우 좀 애매해졌어요. 전매 제한은 풀렸거든요. 그러면 1년이잖아요. 올 12월 되면 전매 제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거주 의무가 안 풀렸어. 못 팔아. 실거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의 엇박자가 나고 정책의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지. 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인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실거주 의무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 내 집을 내 마음대로 강제로 몇 년을 거주하라는 게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잖아요. 투기 우려? 투기 우려는 전매 제한을 가지고 해야죠. 전매 제한은 저는 풀어주면 안 된다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실수요자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잖아요. 한 채를. 그걸 왜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될 이유는 뭐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뭐 장기 출장 가거나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뭐 제주도 국제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요양 가거나 이런 예외적인 사유 같으면 팔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은 전매 제한은 안 되는 거죠. 전매 제한은 유지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뒤죽박죽 섞여버려서 사실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정부는 저는 정치 논리를 떠나서 표심을 떠나서 잘못된 거는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매 제한을 차라리 하고 실거주 의무를 풀어주자는 입장인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실거주 의무가 이 정도면 다른 정책들은 아마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지금 작년 연말까지는 바닥을 다졌고 네네. 지금 이제 올 상반기에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현재 지금 박스권에 위치해 그렇죠. 있어서 물론 이제 향후에 금리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이게 또 이제 박스권을 이제 탈출할 하락으로 수도 갈지 있고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지 탈출할 수도 이거는 알 수 그렇죠. 없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규제 완화도 딱히 또 부담스러워요. 딱히 제가 국토부 나올 것 같지 장관이라도 않다. 규제 완화를 해서 얻을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를 해줘가지고 뭘 얻겠냐고. 오히려 지금의 이 박스권이 안정적이다라고 정부 여기는 입장에서는 거죠? 가장 해피한 케이스잖아요. 어느 정부라도. 왜? 모든 게 정치 논리거든요. 표심에 집값이 오르는 게 문재인 정부가 왜 욕먹었나요? 결국 집값 올라서 욕먹은 거잖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욕먹은 거 아니잖아요. 집값 내려도 욕먹잖아요. 올라도 욕먹고 내려도 욕먹는 게 정치 논리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욕먹기 싫잖아요. 내 표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표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내년 4월 총선이면 저는 그런 정책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총선이잖아요. 지역별로 개발 호재. 규제가 아니고 개발 호재. 뭐 좋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GTX A, B, C가 있는데 뭐 지금 B 노선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로 가잖아요. 좀 늦단 말이에요. A나 B보다는 늦어. 야 우리 빨리 해줄게 하면 그 지역에서 안 찍어주고 되겠냐고. 속도를 빨리 해준다는데 연장해줄게.
대통령 공약에도 나왔죠. 뭐 평택으로도 연장해주고 저기 뭐 어디에요? 동두천까지도 연장해주고 총선 앞두고 여당에서 가질 수 있는 카드가 그런 거잖아요. 야, 우리 빨리 해줄게. 연장도 빨리 해줄게. 지역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신규 노선 있잖아요. DEF 공약에 포함된 거. 그거 우리 뭐 예비 타당성 뭐 면제해줄게. 뭐 예타 면제해주고 뭐 이런 거 나오면 표심 영향 주잖아요. 그런 거로 자극을 주지 절대 규제 가지고 집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그 지역별로 그런 호재가 나오는 지역들은 또 약간 지금 또 올라가고 싶은데 뭔가 이게 재료가 없는 게 많잖아요. 경기도가 좀 재밌어요. 왜 재미냐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회복을 했죠. 0으로 나오는데 이게 말이 보합이지 남북권과 북부권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와요. 보도자료 상세 내용들을 보면 남북권은 뭐가 있어요? 동탄, 재료, 수지, 재료. 용인.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상반기에 뭐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삼성 반도체 뭐 네. 300조인가 네. 투자한다고 하니까 용인, 동탄, 남쪽에 뭐 난리가 났고 평택에도 뭐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고 평택에는 뭐 삼성 반도체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고 재료가 넘쳐.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이 0%가 아니에요. 용인하고 이런 남쪽은 뭐 0.2, 0.3% 플러스 막 올라가요. 근데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료가 좀 약하고 원래 좀 약세 지역이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굉장히 커요. 두 개를 합치니까 지금 0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흐름을 볼 때는 이렇게 통계를 보긴 하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나눠버리게 되면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 차이가 뭐냐? 결국에는 개발 재료. 근데 하반기 내년 총선 다가오면서 아마 개발 재료들을 저는 좀 풀 것 같아요. 지역별로 호재가 나오는 지역들은 또 반등 폭이 커질 수도 있고 상승 전환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돈 있는 분들은 지역별로 좀 이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서울만 보고, 아, 나는 뭐 보합이야. 일단 뭐 3년 가야 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국을 보긴 했는데 서울이면 또 서울 어느 지역인지를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는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금을 모아가고 있는 분들 네. 언제 오를지 언제까지 지금 떨어질지 이걸 모르고 네. 계시는 분들 그 무주택자인 분들이시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기다려. 아, 볼까요? 이게 일단이 기다려라는 게요. 일단 무주택자라는 거죠. 무주택자 중에서 저는 무주택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봐요.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 자금력이 없는 분들. 그 중에 이제 구매 욕구가 없는 분들은 아예 그냥 안 하실 것 같고요. 구매 욕구는 있는데 돈은 있는데 타이밍이 지금이냐 그렇죠. 아니냐를 그렇죠. 따져봐야 되고요. 네네네. 자금력이 부족해. 사고는 싶은데 자금력도 부족하신 분들 두 부류가 있는데 일단 자금력이 있는 분들 같으면 저는 물어봐요. 올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있냐. 뭐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꼭 집을 사서 시작하자고 한다. 아니면 양가 부모님들이 집 사면 돈 도와줄게. 야, 집은 사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흐름만 보지 마. 너 신혼집 사면 10년 동안 그냥 계속 살아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10년 후는 우상향해 있을 거니까. 지금은 저는 길어야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의 시장 이런 박스권 아니면 하락장이 3년 정도 될 것이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 하락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세 상승이 아닌 장, 조정장을 저는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그래프 보듯이 작년 하반기부터 꺾였잖아요. 항상 저는 3년을 중요한 시점으로 보거든요. 왜 3년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심리는요. 한번 결정이 되면 패닉을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볼게요. 2021년까지 올랐죠.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지. 그냥 뭐 패닉 바잉이었지. 엄청나게 올랐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작년 하반기 7월부터 떨어졌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집을 사려는 분들도 지금 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이거 일시적인 조정이고 집값 폭등에 대한 좋게 말하면 향수고 나쁘게 말하면 트라우마가 남아있죠. 아, 이러다 폭등할 거야. 또 폭등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3년이 지나면 이제 이런 게 희석이 되거든요. 없어져요. 반대로 내릴 때도 그렇지만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네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저는 지금 상황을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2008년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발생해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지면서 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무슨 브러더스? 그쵸? 아, 미국이 파산한다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게. IMF 외환위기는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 쳐도, 아니, 그래도 미국 큰형님이 무슨 파산을 해. 막 놀래죠. 폭락하죠. 그때 폭락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완전 폭락했거든요. 종합주가도 1000 이하로 떨어졌어. 종합주가가 1000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때.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회복을 하더라고요. 이제 V자로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2009년
하반기 정도 되니까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안 좋아지지 않았어요. 딱 지금 같은 상황. 박스권에서 또 올랐다 내렸다를 2011년까지 가더라고요. 적어도 2년 더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올랐다 내렸다가 왜 올랐다 내렸다 그러냐면 MB는 정책이 그때는 좀 자극을 줬어요. DTI라고 대출 소득 대비. 그때는 DTI가 집값 잡는 뭐 꽃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공교롭게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값 떨어질 때가 됐는데 사실 엄격결에 DTI 규제했는데 그게 먹히니까 DTI가 집값 잡는 대출 규제가 가장 확실한 뭐야 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안 먹혔잖아요. 대출 규제해도 집값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때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였어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MB가 뭘 했냐면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살짝 풀어줘요. 대출 규제를 풀어주니까 돈줄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요. 살짝 올라가요. 기간이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뭐 6개월, 1년. 끝나면 사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살짝 상승 분위기가 되면 종료시켜요. 다시 DTI 원복.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실망해가지고 또 떨어져요. 또 이렇게 싹 떨어지면 MB가 또 풀더라고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게 올랐다 내렸다. 나쁘게 말하면 약간 장난 같은.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2011년도에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끝나는 시점이에요. 3월이. 제가 시점까지도 기억하는데 한시적으로 끝나. 다시 또 떨어질 거잖아요. 야, 이거 안 돼.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2009년도 희망 고문 한번 했죠. 떨어졌다가 올랐어.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막 이게 롤러코스터 한 몇 번 타고 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아, 이제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야, MB 제발 좀 이제 한시적 하지 말고 그냥 영원히 좀 풀어줘. 대출 규제. 막 이렇게 간절하게 바랬고 기자들도 그렇게 막 기사를 썼어요. 에이, 설마. 저도 기자들 전화 오면 아유 MB가 미치지 않고서야 당연히 이제 영원히 풀어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웬걸 뚜껑을 여니까 종료시켜 버리더라고요. 한시적 완화를 끝내버리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엄청 실망했어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나 어떡하지? 아파트 시장 끝났나?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제 2차락이 오는 거죠. 강남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강남 집값은 오히려 그때가 더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2012년도 폭락하고요. 이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뭐 빚내서 집 사라, 뭐 양도세 5년간 면제해줄게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3년이란 말이에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3년. 2009년도는 무조건 버텼어요. 저도 무조건 버텼어요. 왜? 무슨 소리야. 이거 6개월, 1년 조정되고 무슨 집을 팔어. 무조건 올라. 걱정하지 마. 2010년 되니까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잖아요. 아, 이거 힘든데? 아,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버텨야 되지?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1년 되니까 막 짜증이 나요. 하고 막 부부싸움도 엄청 해. 내가 사지 말자고 했지. 막 이렇게 돼. 진짜 집집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현재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많으시거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그렇고 집집마다 다 있는 상황이야. 왜? 모든 부부가 마음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한 사람이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한 사람은 약간 방조 아니면 약간 마지 못해서 따라가주는 입장인데 대출이자 내죠. 생활비는 빠듯한데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자꾸 대출이자는 나가고 집값이라도 올라가주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집값은 떨어지지. 나의 전 재산이 떨어지는데 대출이자는 나가. 막 짜증이 나니까 내가 사지 말자고 했지. 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은 짜증나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냐고. 그때 그럼 왜 안 말렸어? 막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그래요. 적어도 가족이, 배우자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여보 우리 한번 이겨나가 보자 그러면 무조건 버티는데 믿었던 우리 편이 공격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으면서 금매물로 팔아요. 그래서 2012년, 13년에 금매물이 많이 나와요. 이게 3년이에요. 자연스럽게 3년. 그러면 2013년도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요? 바로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서울은 15년, 16년 넘어가요, 네네. 올라요. 오르는 것도 3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3년, 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년간 양도세 면제 2013년에 풀었어요.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를 안 해요. 엄청났는데 누가 집을 사냐고요. 지방에 계시는 분. 부산, 창원, 대구에 계시는 분들의 원정 투자를 들어와요. 지방은 집값이 그때 올랐거든요. 2010년, 11년, 12년도에 지방은 안 떨어지고 맞아요. 서울이 떨어졌어요. 광역시 거의 다 올랐습니다. 네. 지방은 총알이 있고 심리적으로 멘붕이 오지 않았어. 딱 준비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딱 풀어주네. 서울로 돌격 앞으로 가는데 제가 실제로 양쪽을 다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야, 급나지 않냐? 아니 집값이 서울은 많이 떨어졌어. 3년 동안 폭락해가지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고.
박근혜 정부에서 내가 찍어주니까 이렇게 혜택도 주고 생각해봐라고. 서울 집값이 영원히 떨어질 것 같아? 서울 집값이 영원히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면 부산, 대구, 창원 다 끝나. 대한민국이 끝나는데 그럼 내가 부산 집 가지고 있으면 뭐하게. 서울이 영원히 끝나는데. 맞는 말이잖아. 그리고 야, 내가 공부 잘해서 서울에 인서울 하면 아파트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 저도 그때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서울 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지방에서 지금 원정 투자 들어오는데 우리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지방에서 들어온다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너 사기꾼이야, 너? 지금 몇 년간 쌓아온 본인들의 경험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 분들은 이미 아직도 패닉에 질려 있어요. 하락에 대한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집값 더 떨어져. 이러다 데드캣 바운스야. 더 떨어져. 이런 논리예요.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결국 그게 13년 거래량 좀 올라가고 14년 거래량 늘어나고 15년 가니까 그때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3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1년 됐잖아요. 1년 조정이 되고 다시 대세 상승 가기에는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저는 지켜보면 분명히 또 온다. 기회가. 그럼 2, 3년 동안 이 개인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2, 3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무주택이에요. 자금력이 돼.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해야 될 게요. 타이밍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은 2, 3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2년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참고로 바닥의 시그널을 집주인들이 게임에서 한번 지더라. 하락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그런 시점을 좀 보자. 지금은 하락거래가 늘어나지 않지 않았냐. 네네네. 정상적으로 하락거래가 늘어나면서 하락하는 정상 하락인지 한번 보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풀 것이다.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0%, 30에서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번 1월, 12월에도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지역들은 괜찮다고 봐요. 일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30% 떨어졌는데 또 40% 더 떨어진대. 아니 그럼 얼마가? 아니 10억짜리가 4억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뭐 댓글에는 70%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러면 제가 30% 얘기하는 게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물론 송도나 동탄은 뭐 6억까지 떨어졌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기준을 선을 본다면 마이너스 40%까지 갔는데 최근 좀 올랐잖아요. 뭐 한 7억 5천, 8억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분위기 좀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8억 5천, 9억 갈 수도 있다가 2차 하락이 오면 또 7억, 6억 5천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30% 떨어졌을 때 사신 분들은 잘 거주하다가 잘 살다가 2차 하락이 왔을 때 얼마 정도 손해를 볼까? 저는 10% 정도.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잖아요. 2021년 9월에 10억 하던 집값이 7억 원에 내가 들어갔는데 8억, 9억까지 올라서 기분 좋다가 다시 떨어져서 6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자꾸 고점을 생각해요. 7억에 샀는 건 생각 안 하고 9억까지 올랐는 걸 생각하거든요. 9억에서 6억 떨어졌으니까 3억이나 떨어졌네? 라고 해서 또 패닉이 와서 또 팔아. 근데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7억에 샀잖아요. 6억 떨어졌으면 1억 손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고.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사실은 바닥 탈출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아, 나는 1억 손해를 보고 이제 바닥 탈출의 기회가 왔구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다음 상승장이 오면 10억을 뚫겠죠. 5년 후가 되든. 딱딱 맞지는 않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7년 상승하고 3년 조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또 상승 시작이에요. 7년 오를 텐데 10억 그건 못 뚫겠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떨어졌다고 3억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공포감에 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저는 좀 차라리 하락폭이 큰 지역 매물 위주로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차라리 지금 필요하신 분들, 자금이 뭐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음대로 하시고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자금이다 보통. 그럼 대출 좀 받아서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면 고민이 되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서초구 뭐 단지마다 다르지만 서초구 강남구는 작년에 집값 많이 떨어질 때도 마이너스 20% 이하로 안 떨어졌거든요. 15% 정도 수준 예를 들어서. 근데 송도는 40%까지 빠졌잖아요. 먼저 빠졌다는 거죠.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외곽 지역부터 빠지고 중심지가 늦게 빠지고 나중에 비가 오면 중심지부터 차고 외곽으로 가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떨어질 때는 외곽이 먼저 많이 떨어지고 강남 같은 핵심 지역들은 늦게 떨어지고 오를 때 먼저 오른다는 거지 저는 안 떨어진다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강남 불패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단 떨어지는 시점이 늦게 오고 올라가는 게 빠르니까 핵심 지역이 좋다는 게 이제 그런 거지 강남이 안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송도나 동탄이나 좀 많이 떨어진 지역들 고점 대비 한 25%, 30% 정도 떨어진 지역들 위주로 새 아파트 위주로 서울은 개발이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새 아파트 나오지도 않는데 인천과 경기도 쪽은 사실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인구도 이제 앞으로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택지지구 신도시 위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프라가 좋은 지역 위주로.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일반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보다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가요. 택지 조성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개발비가 많이 투입된 지역에 나가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이죠. 수요와 공급? 그 경제 논리로 따지면 투자가 많이, 개발 투자가 많이 들어간 지역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유리하지.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고. 민간 아파트들 땅 사가지고 아파트만 덜렁 짓는 데보다는 신도시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배관부터 다 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신도시 위주로 좀 들어가셔라. 아니 뉴스 보니까 송도 반토막 났다는데 53% 떨어졌다는데 가보니까 뭐 아니더라. 그런 매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래라고 하는데 실제로 50%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거래가만 확인하면은요 변동폭이 장난 아니죠. 자, 최근 5년을 봤으니까요. 자, 2019년부터 입주를 한 것 같아요. 원래 인천이 여태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늦게 올라. 아까 제가 강남 지역들은 먼저 오른다고 했잖아요. 먼저 오르고 늦게 떨어지니까 강남은 2017년부터 계속 올라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오르고요. 인천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요. 이거 딱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 그래서 이까지 갔죠. 12억 4,500만 원 최고점 찍고요. 자, 12월, 1월, 7억. 뭐 이렇게 떨어지죠. 6억 8천.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오는 거예요. 50%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걸 보면 50%가 나오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이게 바다 조망이 나와요. 바다 조망 뷰가 나오는 아파트예요. 근데 모든 동에 뷰가 나오지 않죠. 그렇죠. 12억 요거 4,500만 원은 뷰가 나오는 로얄동의 로얄층 물건이 고점을 찍은 거야. 이거는 한강 조망 나오는 아파트하고 똑같잖아요. 일반적인 매물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얘는 뒷동에 조망이 안 나오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니까 50 몇 프로가 돼버리는 완전 거예요. 뭐 저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다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한 마이너스 40%까지는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뉴스에서 보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6억이 아니라 이게 아마 8억 몇천까지인가가 아마 최저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 조망이 되는 물건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가서 나는 바다 조망 나오는 거 6억에 사고 싶다고 주구장창 기다리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작년 패닉 왔을 때 이 정도이기 때문에 2차 하락은 아마 이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3개월 만에 폭락하지는 않을 거고요. 좀 시차를 두고 1년, 2년을 거쳐서 이렇게 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뉴스만 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갈 때는 항상 그 아파트에 임장을 가서 정확하게 아니면 동으로 비교를 하든지 로얄동이 있으면 로얄동에 가격 2021년 하반기 고점 얼마 거래가 됐고 요거는 얼마 거래됐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요즘 앱들이 잘 나와요. 맞아요. 네이버 부동산 봐도 되고 뭐 전화임장 네이버도 하고 전화해도 되고 여기도 이제 동별로 해서 이게 나오네요. 세대수가 많잖아요. 세대수가 뭐 한 500세대 되는 아파트들은 표본이 좀 부족한데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진짜 내 돈을 투입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하락폭이 나왔죠.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죠. 나는 고점 대비 이 아파트를 40% 또는 30% 또는 25% 수준에 들어갈래라고 목표를 정하고 상황을 보면서 그게 근접한다면 들어가셔도 되죠. 너무 터무니없는 폭락? 이런 거는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그냥 고점 대비 30%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 정도면 됐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2021년 하반기 가격은 분명히 오버슈팅이에요. 그거는 우리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1억하고 10년 전에 1억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다면 2021년은 분명히 오버슈팅이었는데 지금 2023년이죠.
2년 동안 물가 많이 올랐죠. 이미 화폐 가치가 막 하락하고 있어. 자, 여기서 2년, 3년 지나면 2025년 되면 2021년에 10억 하고 2025년, 6년에 10억은 저는 분명히 다르리라고 봐요. 건축비도 마찬가지죠. 분양가도 지금 인건비 오르죠. 건축 자재비 오르지. 다 오르잖아요. 오늘 분양가가 제일 저렴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게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흐름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또 해결해 준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당장 하반기에 빨리 한 번 더 폭락해가지고 집 사야 돼라고 하면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조금만 2, 3년 정도 길게 본다면 급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타이밍을 좀 해도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지역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런 지역들 신도시 위주로 좀 찾아보고 만에 하나 그게 2025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2026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마용성이나 강남이 만약에 이렇게 좀 하락폭이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들어가야죠. 핵심 지역으로. 왜? 이제 바닥 탈출이잖아요. 그러면 저수지에 이제 비가 올 거란 말이에요. 중심부부터 차서 먼저 회복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외곽 지역들보다는 핵심 지역들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요. 저는 무작정 주구장창 기다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특히 집 하나 있는데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이제 타이밍 분대. 월부들 보니까 기님만이가 뭐 2, 3년 얘기하고 뭐 규제 나오고 하면은 뭐 사래. 그때부터 이제 헬이 시작하거든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집 팔고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불안감이 뉴스 볼 때마다 뭐 어디가 매덕 올랐다, 어디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빨리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니까. 냉수 떠놓고 이제 제발 집값 떨어져라고 막 비는데 확률적으로는 집값 오를 확률이 더 높아요. 시간 또 7년 오르면 3년 조정이잖아요. 그리고 폭도 상승폭이 더 커요. 원래는 하락폭보다. 그러니까 원래 상승이 맞아요. 맞는데 타이밍적으로 이제 조정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조정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을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 있는 집을 팔고 현금 가지고 있지는 말자. 그거 진짜 저는 99% 실패한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 성공하신 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엉뚱한 데서 들어가요. 엉뚱한 데 들어가고 엉뚱한 데 팔어.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한 채 있는 분들은요. 그냥 일단 홀딩 하시고요. 홀딩 하시다가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한 채 더 사야지. 전략을 그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주택수 막 늘리기보다 한 번 더 떨어질 때 그때 2차 왔을 때 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지 하나 있는 거 팔고 요걸 또 해가지고 또 주식으로 살짝 불려볼까 이러면 현실적으로 그 돈 닦아먹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셔라.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절대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험 1주택은 가지고 가면서 필요할 때 늘리는 전략으로 가야지. 단적으로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사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돈이 부족해. 특히 청년들. 그러면 막 연끌해가지고 뭐 신용대출 받고 담보대출 받고 부모님한테 빌려가지고 집을 사야 될까요? 굳이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는 살 필요는 없겠다. 이게 적어도 하반기는 저는 보합으로 보고 있고요. 뭐 내년, 후내년 상황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뉴욕 같은 거 이번에 흑석자이든 무슨 일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거 나오면 제가 큰애한테 팁을 주거든요. 야, 한번 넣어봐. 전 국민 청약이 된 흑석자이. 네. 흑석자에는 사실 그거 좀 너무하고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니까 이게 93만 명이 몰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안 되는 거잖아요. 93만 명이면 고3들 수능 보면 한 45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2번 연속으로 전국 1등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니까 재미로 하는 거고 뉴홈은 해볼 만해요. 뉴홈은 경쟁률이 몇백 대 1이니까 전교 1등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은 93만 대 1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뉴홈이 이제 6월 물량은 끝났고요. 뉴홈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브랜드. 근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반형, 기존처럼 시세의 80% 정도로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나눔형이라고 시세의 70% 이하로요. 대신에 시세 차익도 70%만 보장해 줄게요. 저는 이거 좋다고 봐요. 청년들한테. 왜? 아니 팔 때 나중에 언제 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다가 팔 때 70%라도 보장 받으면 되는 거죠. 거주 안정성도 확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주 입주해가지고 살면서 돈 적게 들어가니까 나머지 돈으로 또 우리 분석하면서 다른 거 더 추가로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눔형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선택형은 6년 살아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이번이 나온 게 이제 고덕 강일 3단지 나왔고요. 동작구 수방사 뉴스 많이 나오듯이. 그거는 일반형으로 나왔고
남양주 왕숙 신도시, 3기 신도시도 나왔죠. 좋은 데 많이 나왔어요. 안양 매곡. 근데 이 네 군데가 다 좋아. 그러네요. 딱 그러니까. 봐도 지금 가까운 데에 다 지금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작구 수방사는 조금 비쌌어요. 8억 7천인데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데 청년들한테는 비싸. 계산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은요. 아니 남양주 왕숙은 전용 59가 3억 3천에 나왔거든요. 신도시에. 앞으로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어. 지금 건축비 따져보면요. 불가능해요. 택지 조성비에 건축비 따져보면 3억 3천이 뭐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왔잖아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청약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남양주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돈 버는데 남양주면 어떻고. 남양주 좋아요. 다산신도시 위구. 다산신도시 가격 오르는 거 보세요. 오를 때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다산 처음 개발될 때 다들 남양주인데 그게 얼마 오르겠어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남양주 왕숙도 아마 많이 오를 거예요. 신도시는 희소 가치가 있어. 저는 3기 신도시가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인구구조상 이제 4기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3기가 마지막이라면 이제 6월은 끝났고 9월, 12월에도 물량 많이 남아있어요. 하남 교산도 나오고요. 3기 신도시 중에 고양 창릉도 있고 대방동, 서울, 군부대 부지도 있고 많은 물량들이 나오니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9월, 12월 뉴홈 반드시 도전하셔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안내가 잘 잘 돼 있기 나옵니다. 때문에 잘 나오고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특혜예요.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특혜라고 봐요. 왜? 정부에서 여당에서 요즘 청년들 표가 간절히 필요하잖아. 여당 야당 둘 다. 청년들을 무시할 수 없어.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요 이미 굳어졌어. 관념이 굳어가지고요 1번 아니면 2번이야. 이거는 죽어도 1번 아니면 2번이야. 근데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미래의 희망은요 1번 찍다가 2번 찍다가 필요에 따라서 냉정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정치권도 알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생애 최초 신혼부부 청년 특별 공급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보다 유리하다.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3기 신도시 물량들이 이제 지금 사전 청약이고 계속 나오는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있는데 저는 고르지 마셔라. 아무데나. 저는 인천 계양도 좋다고 봐요. 인천 계양도 경기도 쪽 부천하고도 부천하고 가까워서 부천 대장하고 거의 바로 붙어 있고요. 바로 옆에 있어서.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 거주자한테 30%, 경기도 20%, 인천, 서울 50%.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다 돼요. 서울 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물량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청약하셔라고 저는. 돈 없는 알겠습니다.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거는 기회야. 지금 요즘 또 커뮤니티를 보니까 네. 동탄이 정말 또 핫하더라고요. 동탄이 포함되어 있는 신도시들 요즘 좀 어떤지. 신도시는 좋다니까. 저는 항상 좋게 봐요. 경기도 신도시는 좋아요. 그 동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 좀 바람직하지도 않고 미안하긴 한데 우리나라 특징이 있잖아요. 경부축이라고 남쪽 강남에서 시작해서 포도송이처럼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일이 되면 북쪽으로 타고 올라갈 텐데 분당 일산 많이 비교하잖아요. 일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물론 일자리, 뭐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양질 일자리도 그렇고 강남 접근성도 그렇고 확장성 이 세 가지가 단점이었는데 강남 접근성은 이제 GTX 개통이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 확장성은 사실 이게 굉장히 제약이거든요. 남쪽은 계속 가잖아요. 특히 기업들이 또 남쪽에 투자를 많이 하죠. 일각에서는 삼성이 투자하는 쪽을 따라가라. 근데 그 아래로 쭉쭉 내려가서 막 천안까지도 가고. 천안, 그러니까 평택, 천안, 동탄, 용인 이쪽에 다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성이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동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 떨어졌을 때 이게 굉장히 기회였는데 또 많은 분들이 떨어지면 또 패닉에 질려버리니까. 근데 지금 또 가격은 좀 봐야 돼요. 가격은 봐야 되는데 동탄 이신도시 당연히 좋고요. GTX도 들어오고 기본적인 인프라 개발비가 많이 투입된 지역에 야 이거 예상도 못했는데 삼성이 용이네 300조 발표하니까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남사잖아요. 아파트가 있어요.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섬이거든요. 그 시골에 아파트만 있어요. 그 아파트 분양할 때 제가 모델하우스도 갔다 왔거든요. 그때 내린 결론이 야 이 시골에 아파트만 있으면 어떡하지? 그때 2억 몇천 했어요 분양가가. 저렴한 거는 맞는데 이거 어떡하지? 수요가 과연 계속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이재용 회장의 생각을 못 읽었어요. 거기 투자할 줄 어떻게 알았냐. 그게 뭐 5억 넘더라고요. 4억, 5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따져보면 투자비 별로 안 들어가요. 전세 끼고 샀으면 지금 전세금 다 회수하고 남거든요. 근데 현장 부동산 사장님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발표될 때도. 발표되는 거 보고 저기가 무슨 동네지 이랬는데 지네 동네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지금 개발 호재가 목말라 있어요. 지금 보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네네네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도 금리도 자극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집값을 자극 줄 수 있는 재료는 이런 거죠. 전세하고 이제 이 두 가지인데 개발 호재들은 저는 굉장히 큰 재료가 된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원하고 평택 있잖아요.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용인 남사 주변에 아파트가 엄청 많지도 않잖아요. 직접적인 수혜를 저는 동탄이 받는다고 보죠. 왜? 동탄에 살면서 그쪽으로 출퇴근해야지. 시골에 뭐 집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 같은 게 안 돼 있으니까. 그 옆에 아무래도. 있는 그 아파트도 수혜 당연히 받을 거고요. 동탄 물량 되게 많잖아요. 1신도시, 2신도시. 살짝 걱정이 됐어요. 아, 이 집값 떨어지고, 이제 개발 호재도 거의 끝난 것 같고, GTX 하나만 믿고 삼성이 딱 해주니까 이거는 진짜 확실한 개발 호재가 생겼으니까 아마 만에 하나 지금 떨어진 집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온다면 저는 뭐 동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수도권에서는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 수도권은 송도 일단 쪽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뭐 송도도 동탄과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송도 가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가면 좋아요. 그 공원도 너무 좋고 대한민국에 외국 같은 이런 신도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게 나오기 힘들어요. 앞으로 잘 안 나올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들죠.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작년 뭐 2021년 되게 꼭지에 이렇게 사신 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대출이자나 이런 것들을 버티기가 좀 어려워서 매물을 내놓는 경우들도 좀 있죠. 있는데 있었죠.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기회죠. 서울은 항상 반대로 기회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서울은 기회라니까. 자금이 문제고 타이밍이 문제지. 서울은 왜? 지금 또 청약시장은 좋잖아요. 서울 쪽. 서울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공급이. 땅이 없어. 빈 땅이 택지가 없어요. 서울에 아파트 지으려면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개발이 완성된 성숙기의 도시인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이 유망하죠. 유망한데 가격이 비싼 게 문제고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질 때가 온다. 재건축 재개발이 2차 하락 때 더 많이 떨어져요.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크거든요. 만약 2차 하락이 오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개포주공이 그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0% 하락했거든요. 5억 7천 했었어요. 3억 4천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 5억 7천 했는데 지금 얼마? 20. 훨씬 더 하지. 그러니까 뭐 2, 30억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2차 하락이 온다면 자금만 되면 지금보다 떨어져 있겠지만 자금이 되면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들어가셔라. 물론 재개발은 이제 강남이 아니겠죠. 한남 뉴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곳들은 일단 저는 무조건. 근데 지금이 무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해요.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봐야 되고 지금 들어간다면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네네. 상계동 쪽에 노원구. 왜냐면 뭐 9억 8억 하다가 6억 7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뭐 7억 8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 조정은 됐었고 GTX 호재도 있고 또 안전진단 지금 열심히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되고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려요. 10년? 1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혹시라도 한 5년 후에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길게 보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별로 올라가요. 가격이. 단계를 밟을수록. 한마디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플랜카드 붙일수록 가격 올라간다고. 안전진단 축, 조합, 추진위 축, 조합 설립, 뭐 사업 시행, 관리 처분 붙일 때마다 가격 올라가거든요. 그게 재건축 재개발의 매력이에요. 사실은 그게 입주하려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15년 생각하고 저는 상계도 굉장히 좋게 보고요. 물론 자금력 되시는 분들은 목동도 굉장히 좋죠. 안전진단 지금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안전진단에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안전진단이 가장 초기고 이제 뒤에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안전진단이 정책적으로 좀 막았죠. 예, 구조 안정 점수를 높여가지고 막았다가 지금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되면은 10년, 15년 후에는 아마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목동은 학군도 좋고요. 용적률도 낮죠. 110%에서 150% 정도 되니까 1단지, 14단지가 있는데 뭐 돈 있는 분들은 뭐 학군 좋은 7단지, 6단지 이런 데 가시고 자금력 부족하신 분들은 뭐 11, 12, 13단지, 뭐 14단지 이런 데 가셔도 되고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분석을 하고 목동 저도 뭐 무조건 자금이 된다면 강남에 못 들어가면 일단 목동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돈이 진짜 많아. 진짜 우리 부모님이 상속을 한 100억 해줬어. 그럼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그럼 압구정 가시든지. 혹시라도 압구정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팔아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압구정 여의도는 보니까 떨어지지도 않았더라고요. 특히 압구정은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거의 안 떨어지고 오히려 신고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거래가 거의 없더라고요.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안 팔아. 사려는 분들은 있는데 집주인이 일단 팔 생각이 없어. 내가 왜 팔아야 되지? 재건축 안 해도 돼. 이런 할아버지들 되게 많아요. 난 지금도 만족하는데. 급한 사람들이 없어. 사업에서 부도나는 사람 아니면 매물이 나오지 않아요. 거의 안 나와요. 우리나라 최상위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압구정 하나 있고 강남의 다른 지역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 하나 있으면 경기도 팔고 다른 거 팔고 압구정에 마지막에 그렇죠, 파니까 압구정은 매물 자체가 안 나오니까 하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시 부모님이 압구정에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집값이 더 떨어지더라도 대출이자 부담이 있더라도 절대 팔면 안 되고 효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기본적으로 뭐 저는 가야 된다. 앞으로도 일본 도쿄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서울은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반대로 수요는 계속 몰리죠.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맞아. 계시는 분들도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은 사고 싶어 하니까 인구 감소를 생각하더라도 서울은 더 강해질 것이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일단 서울은 우리가 걱정하지 맙시다. 기회만 되면 들어갑시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든 자금력이 되면 뭐 금매물 조금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시든 자금력이 부족하고 좀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2차라고 왔을 때 들어가시면 되고. 요즘 지방 좀 어디를 유심히 많이 보고 계시나요? 지방도 지방 나름인데요. 지방이 전반적으로 좀 어렵긴 해요. 대구는 당연히 어렵고 대전도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 중에서는 일단 세종시 세종을 저는 지금은 가장 예쁘게 보고 있는 지역이 일단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세종이 나빠질 리가 없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또 가장 먼저 또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는데도 반등해도 뭐 그렇게 폭등까지는 아니니까 저는 지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세종 정도 규모의 삼성 같은 게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행정기관이지만 그 정도 인프라 가진 신도시 없어요. 에다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행정기관도 있고 최근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세종시가 처음 생겼을 때 서울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두고 세종시에 가서 왔다 갔다 주말 부부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양상을 체크를 해보면 정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인프라도 좋아지고 살아보니까 괜찮거든. 그리고 애들 교육 뭐 했는데 애들도 좀 크거나 어느 정도 되면 세종도 이제 학원가도 형성이 되고 하니까 아예 정착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세종이 이제 어수선한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의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겠다는 생각이고 세종을 능가하는 신도시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방에서. 개발될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저는 국회에도 저는 이전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고 10년 후 정도 되면.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국회에서도 그게 없어지지 않았대요. 지금도 논의 중이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를 이전하면은요 아마 국회 이전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당 야당이고. 자, 국회 이전한다라고 하면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충청도 표심. 또 서울 사람들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국회 가든지 말든지.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국회가 가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가 우리 이번에 고정관념이 깨졌잖아요. 청와대가 이전할 수 있구나.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가 용산으로도 갈 수 있구나.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봐요. 용산으로 가면 세종으로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지? 오히려 가는 게 더 안전하죠.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럼 사실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주요 시설들은 후방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본다면 세종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 좋게 보고 저는 광역시들은 다 좋게 봐요. 기본적으로 대학교가 있는 지역, 대구, 부산 그 지역에 대학교들이 몰려있죠. 대학교가 있는 지역들은 그나마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서울로 안 가는 분들은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50만 이하 중소도시들이 아마 저는 앞으로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요. 100만 이상 되는 광역시들은 그래도 저는 좀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이런 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1주택자인 분들도 이 갈아타기를 1주택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지금 팔고 나중에 사야지. 그건 안 되고. 요거는 아니더라도. 그건 절대 안 되고요. 그래도 대부분의 1주택자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이 갈아타기에 기회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기회라고 보죠. 1주택자들은 기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야죠. 내 집이 있는데 내가 갈아타고 싶어하는 집이 있어요. 대부분 상급지지. 그렇죠. 그 동네에서 상급지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 평수가 면적이 좀 클 수도 있고 지역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이 다운그레이드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물론 나이가 드셔가지고 애들 다 키우고 연세가 있어서 큰 집이 필요 없어서 그냥 다운그레이드 해서 가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좀 여유 있게 쓰겠다.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쓰고 가야지. 그거 물려주면 뭐해. 약간 행복하게 잘 쓰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갈아타기 해야 되는데 확인해 보세요. 아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락폭이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 최고가 나오거든요. 네. 최고가 얼마, 뭐 지금 거래 얼마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내 집이 얼마 떨어졌고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이 얼마 떨어졌는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내 집이 1억 떨어졌는데 갈아타고 싶은 집이 2억 떨어졌어. 그러면 충분히 갈아타볼 만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오를 때 제가 더 오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지 마시고 가격으로 따져서 집값이 막 떨어지거나 오를 때는 왜곡이 되잖아요. 내 집 팔고 가려고 하니까 집주인 호가 올라. 막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은데 지금 막 호가 올리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저는 갈아타기 적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세요. 아, 집값 오르면 해야지. 아니, 자기 집 오르면 갈아타고 싶어 하는 집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은 추후에 2차 하락이 오는 시점에서 하기를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1주택자는 2차 돼요. 하락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되지. 2차 하락 때는 상급지가 더 오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집만 생각하는 거야. 내 집값 조금 더 오르면 돈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갈아타고 싶어 하는 집은 가만히 있냐고. 그 집 주인은 제발 내 거 사주세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갈아탈 때는 실시간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팔고 내 집이 계약될 것 같으면 내가 미리 알아보고 이걸 거의 동시에 움직여야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막 계산해가지고 갈아타기로 했는데 내 집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 조금 더 떨어지면 또 한번 해볼까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사람 마음이 또 고민하다가 타이밍 놓치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고민하지 마셔라. 내 집을 싸게 팔았으면 갈아타는 집을 저렴하게 사면 되고, 반대로 내 집을 더 받았으면 갈아타고 싶은 집도 더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가는 거지. 내 집은 더 받고 싶고 갈아타고 싶은 초급매로 사고 싶다는 건 굉장히 욕심이다. 어렵죠. 특히나 또 상급지로 간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선호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그만큼 매도를 할 때 이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그렇게 맞아요. 풍부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 동네에서 내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단골이 있어. 근데 내가 갈아타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진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혼해서 재산 분할한다든지 부모님이 상속해가지고 시세가 지금 시세로 한 8억 하는데 이거는 7억이나 6억 5천에 운 좋게 이렇게 나왔어. 진짜 가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 먼저 계약금 걸고 내 집은 지금 분위기는 막 이렇게 폭등하거나 폭락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해도 되죠. 감정적으로 그냥 한번 임장 가가지고 툭 결정할 게 아니고 대부분 갈아타는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갈아타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알아보고 내가 아는 지역이기 왜냐면 또 때문에. 실거주를 또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가 좋은 거 나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발 내 거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타이밍을 잡지 말자. 저는 실시간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봅니다. 1주택자들은. 소유권을 없이 기다리고 있지 말자. 그거 안 돼요. 진짜 그거 성공 확률이 5%도 안 된다니까. 진짜 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제 아시는 분 중에는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습니다. 제 아시는 분은 자기가 팔았는 똑같은 집을 1억 더 주고 샀다니까. 맞아요.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타이밍 잡다가 결국에는 불안해서 잠이 안 온대요. 더 오를까봐. 팔면 속이 편할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온대. 아니야. 아예 이렇게 무주택인 상태에서랑 그럼 괜찮죠. 1주택이었다가 또 이걸 팔고 또 살 걸 생각하고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다 다를 것 파는 같아요. 순간 후회가 밀려와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거든요. 맞아요. 나 괜히 팔았나? 나 어떡하지? 잔금 들어오잖아요. 더 불안하거든요. 뉴스에 혹시라도 뭐 오른다. 아니면 친구가 야, 네 팔았는 집이 뭐 얼마 올랐대 이러면 이제 그냥 멘탈 나가는 거죠. 그러면 불안한 마음에 또 엉뚱한 걸 사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2007년, 8년 직접 그 상황에서 본인도 아내분과 싸우고 막 이런 거를 직접 겪으면서 맞습니다. 계속 그 시장 안에 계속 계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 상담도 진행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안에서 주택으로 인해서 실거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돈을 잃는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그렇죠.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돈을 잃는 분들은 결국에는 파시는 분들이에요. 끝까지 버틴 분들은 항상 상승 기간이 길고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 분들은 되는데 사실 버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말이 쉽지. 한번 떨어져 봐. 이제 1년 됐잖아요. 2년, 3년이 이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못 버티고 팔더라. 대출 이자를 너무 많이 내는 분들, 특히 부부 간에 뭐 그렇게 불화가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급매물로 팔기 때문에 본인 리스크 관리는 좀 저는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차이인데 짧게 올해 안에 모든 걸 답을 내려고 생각하면 초조해져요. 올해 안에 올라야 되는데
올해 안에 반등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올해 안에 반등 안 하면 굉장히 초조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길게 보자. 한 3년 정도만 보자. 물론 3년이 안 갈 수도 있고요. 3년 정도 봤는데 1년, 2년 후에 반등하면 땡큐고. 그럼 3년 정도라면 내가 3년 정도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는지. 아마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정도 이자를 내면서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신용대출 받은 분들은 좀 상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길게 보다가 짧아지는 건 행복한데 너무 짧게 보다가 길어지면 이게 못 버티고 짜증나서 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 자체를 아예 그냥 여유 있게 보자. 3년. 왜? 아예 그 10년 후는 올라가 있을 거니까. 화폐 가치도 있고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특히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내 월급이 오르는 건 정상인데 왜 집값은 계속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아니 7년 동안 올랐는데 더 올라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도둑놈 심보 아니야? 7년이 올랐는데 마라톤 뛰고 또 뛰어래.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7년 올랐으면 좀 쉬는 게 정상이고, 지금 또 쉬는 과정이고, 쉬는 과정이 6개월, 1년 너무 짧지 않냐. 우리 심리적으로 3년은 가니까 한 3년? 뭐 4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좀 길게 보면 특히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1주택이나 2주택 있는 분들은 죽을 정도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뭐 우리 가족도 잘 살고 있으면 되고, 제발 이게 주식처럼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일 막 가격 확인해. 그걸 왜 확인하냐고. 돈은요, 내 주머니 들어와야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잘 살고 있고 자산이 그냥 있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걸 또 매일 보면서 오르면 기분 좋아가지고 또 뭐 외식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떨어지면 속상해서 외식하고. 주식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빨간색 있으면 기분 좋아서 커피 돌리고, 파란색 있으면 우울해가지고 맥주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장점이 장기잖아요. 장기 상품이니까 좀 길게 보고 가시고, 하나 있는데 혹시라도 뭐 내년이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2차 하락, 집주인들이 심리게임에서 져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가자. 하나 있는 걸 팔지는 말자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되게 긴 시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워낙에 또 우리 소장님 이야기는 집중을 하게 만들어서 네. 시간이 정말 순삭으로 지나가는 그러네요. 그런 마법을 부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네. 우리 소장님을 많이 애타게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오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